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 오늘은 특별대담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논객이죠. 정치인, 지식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입니다. 바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명예교수와 함께할 텐데요. 소통의 불능시대, 화이부동 화합, 선의의 경쟁 등과 같은 개념들을 중요하게 꺼내들고 다시 대중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정년 퇴임 후에 전북 언론과는 첫 인터뷰인데요. 특별대담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예, 내공이 딸려서 사실 제가 못 나왔죠.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선 우리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민들에게 좀 인사 너무 인사 드려야죠. 네. 죄송합니다. 좀 자주 이렇게 인사드렸었어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한 게 괜한 말이 아니고요. 예. 지역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지역에서 발언하는 게 서울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좁아서 그런가?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전 지역에서 이렇게 활약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지역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아서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워 나가야죠. 예.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렵게 강준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학에서 30년 넘게 이제 강단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퇴임을 2월 하셨습니다. 말에. 예, 2월 말 퇴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정년했다는 실감은 별로 안 나요. 예. 그냥 늘 이제 글쓰기 제 입으로는 일 중독이라고 그럽니다만 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그냥 너무 잘 가서 지금 탈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쓴소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갖고 계시면서 지역에서 줄곧 계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이렇게 제목을 특별대담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총체적으로 지역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지방은 식민지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대한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 지역 어떻게 좀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임함에 있어서 무난하게 말하고 그냥 끝낼 거냐, 아니면 정말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우리 KBS에 항의 전화가 오더라도 속마음을 한번 다 털어놓고 청취자들께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걸. 페트롤전북은 무난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더 강준만 교수님을 모신 거고 교수님께서도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년 넘게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말과 글을 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떠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물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모자라고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저를 자존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결례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친다고 할까요? 체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30 세대가 나와서 오히려 사전 지식 없는 게 필요해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30년간 떠들어도 안 됐는데 뭘 해볼 수가 있지? 라는 어떤 좌절, 체념,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직업병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 문제를 볼 때요, 저는 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공급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수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란 건 뭐냐면 오늘날 지방 소멸의 위험이 임박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악화된 데엔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죠. 잘못한 거죠. 그게 이제 공급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청취자께서도 내가 정권을 잡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반세기 넘게 서울 중심으로 이 나라가 모든 게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로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경로를 바로 잡아가면서 해왔던 대로 잘 나가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모든 문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걸 교정해 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예. 5년짜리 정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5년짜리라고 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주의 체제상 5년 만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살린다 하는 것은 이건 멀리 내다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를 때 우리 전북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을 걱정하고 오히려 우리 편에 가까운 당을 지지했던 30년의 역사로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화면끝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수요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공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권은 저럴 수 있겠다. 그러면 수요가 선거를 내다보고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압박을 가하는 수요가 있을 때 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움직였나요? 우리가 여태까지요? 자기 지역에 국한된 일에 있어서는 되게 공격적이에요. 예. 그거 빼놓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때에 이 정당은 어떠한 정당 정책이 있고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보고 표 던진 적이 있나요? 없죠.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책임을요. 중앙정부에게 물을 게 아니라 예. 지방에 물어야 돼요. 요구를 안 했단 말이죠. 왜 요구를 안 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언론의 역할도 책임도 언론의 있고. 역할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의 진영 논리입니다. 예. 우리 편이 이겨야 돼요. 근데 그까지 뭐 지역 관련된 정책? 그건 후순위로 밀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두고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민들로부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풀뿌리의 힘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당 정치 속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를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자성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본다면 지난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10석 중에 7석을 차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준석의 돌풍으로 보수의 야당에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이준석 신인 당대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변화를 꿈꾸고자 하는 그 지역과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효능감을 갖다 준 거잖아요. 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는?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현상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분들은 일면 긍정평가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조금 바쁘죠. 예. 근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세대 문제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건 그 두 번째로 제쳐놓고 예. 중요한 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에이, 그렇죠. 말도 안 돼. 그게 되겠어? 예. 뭐 택도 없어. 예. 야권의 어떤 사람은 뭐 저 어디 63빌딩까지 업어서 내가 당신을 내가 뭐 예.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뭐 이름 좀 알리려고 더 그러는구나. 안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그 정당과 관련돼서 보는 건 제가 볼 땐 작은 시각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요. 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뭐 밑에서부터 우리가 뭐 바람을 이렇게 변화를 해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기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요? 우리 수없이 기대했지만 수없이 좌절당했잖아요. 예. 안 될 거라고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근데 되네 저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 플러스 정치 효능감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뭐 이거 안 되지? 해볼 수도 있겠네. 일단 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예. 그리고 나서 분석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럼 단도직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뜨거울 때야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만 잠깐 식고 나면 금세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이 열기가 이 바람이 지역으로까지 오고 내년 대선 이후에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열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또 대안,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인가? 예,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인가? 예. 팔짱 끼고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 안 되죠. 안 예. 되죠.
꺼집니다. 금방 꺼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실수 나올 것이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럴 줄 알았어요. 꺼질 뿐만이 아니라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러면 가령 우리 지역을 좁혀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한번 우리 지역의 2030 세대를 보자는 거예요. 예. 있긴 있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있느냐고 묻는 거는 그분들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겠죠. 물론 젊은 분들은 다 서울로 보내자는 게 또 우리 지역의 또 일반적인 정서고. 지난 한 해만 20, 30대 10,000명이 떠나갔다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그나마 계시는 분들도 이분들에게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목소리를 내게 해줄 채널을 기존의 권력과 각 분야의 힘을 가진 분들이 열어주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반론하겠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뭘 해줘? 아하. 천만의 말씀이요. 이준석 현상도요.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국면에서 자기의 내공을 보여준 건 있지만 처음부터 혼자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하고 있는가? 이대로 좋으냐는 문제의식을 어떤 변화의 실천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결의는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KBS 전주총국 77주년 청년에게 말한다라는 특집으로 강주만 교수님이 공개에 오셔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공통된 키워드가 역시 참여하라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방송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전북의 정치 환경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운 구조, 여기 맞습니다. 떠나기도 어려운 구조 속에서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그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또 견인 구도를 할 만한 기성세대는 있는 것인가? 뭐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어떤 독주 체제가 깨지지 않는 한 일대 다당 선거도 치러봤습니다만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맛본 상황에서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정치 지형 이야기하면서 젊은 세대 청년 2030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구조 속에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외람되고 주제 넘습니다만 진짜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마 지금 저하고 똑같은 아마 고민을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강의실에서 참여는 아름답다 하면서 참여를 막 이렇게 북돋긴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참여의 길이 보이질 않고 방법론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저 같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큰 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실수가 뭐냐면 참여에 관한 개념 정의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 스스로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꼰대 같은 생각이란 건 뭐냐면 참여하면은 제가 살아왔던 세월에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또는 조금 돈까지도 써가면서 이타성은 아닐망정 어느 정도 사회와 공공을 생각하는 약간의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2030 세대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저도 그렇죠라고 대답하는 게 저도 교수님 쪽의 생각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나이 좀 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는 아예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참여? 그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난 정치는 안 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의 문턱을 과거에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하던 때에 그 헌신했던 분들 정말 존경할 만한 이타성을 갖고 열심히 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델로 한 건 아닐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조금 바쳐달라. 이걸 전제 조건으로 내 거니까 참여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참여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우리 저 개화기 때에 일제 강점기 그 직전에 예.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만민공동회 하면요, 자꾸 서울만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지역에서 시위를 해야 될 분들도 서울 가서 해야 예. 언론도 보도해주고 예. 시위하는 맛도 난다고 해서 광화문 시청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죠. 그 만민공동회가 그렇게 살아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민공동회, 제가 생각하는 건 사이버 만민공동회로 가자는 거예요. 가능하죠, 요즘 시대는. 그러죠. 예. 지금 우리가 IT 기술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한국이 그 분야에서 세계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인데 왜 사이버 세계에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만민공동회에 참여?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봐왔던 건 일부 어느 정파 어느 정당이건 강성 지지자들이 예.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누르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참여를 우리 지역에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민운동 모델로 오프라인 중심의 발상을 했던 건 아닐까. 예. 그럼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제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여기서 2030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저 같은 사람들 상상력이 빈곤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이거 하지? 인터페이스서부터 어떻게 이걸 조작하고 만지고 이거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고 거기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이 생각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2030이에요. 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요, 지역에서 그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물어는 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물어봤을까요? 우리 지역에서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페트롤 전북에서 14개 시군의 청년 3분씩을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지역에서 사는 존재감, 지역에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당당하게 사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개선이 가능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는 것이 진행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20, 30대는 무관심, 무투표. 하지만 이제는 지금의 이주석 돌풍처럼 함께 전북도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꼭 그들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변화와 어떤 쇄신 그리고 지금 일관되게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전북의 정치정을 본다면 역시 가능성이 오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을요. 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듣고 지금 뭐 앞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와, 이 하면 그 정말 존경할 만한 분.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지역에 여기저기 지금 뭐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잘 언론도 그걸 보도를 널리 안 해서 그렇지 묵묵하게 가고 있는 젊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트워킹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뭘 어떻게 하자 그거는 저 일단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하게 새로운 세상의 문법을 온몸에 체득하고 있고 변화가 오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고립돼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다. 10,000명 정도 못 모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사이버 공론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버 광장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일단 그 작업부터 하면서 네트워킹은 그 다음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화면 끝에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또 어떤 활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그런 활동을 조금 그쪽으로 발전시켜서 예. 저는 뭐 사실은 우리 KBS가 그런 일을 해도 좋다고 예. 봐요. 더 많은 숙제가 네.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역시 그런 역할을 공영방송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뭐 이제 정치 지형 속에서 2030 젊은 세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지역 안에서 총체적인 문제는 이제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 속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 해 전북만 20, 30대가 10,000명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미스매칭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지역 올해 신입생 충원율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달이었습니다. 전북대를 비롯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끌어 등식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대에서 이제 교수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오셨고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머릿속에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이거를 좀 독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던 대로 하시죠. 조금 약간 다혈질 그게 있어가지고 예. 인구 줄고 대학 문제 나오면 막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요. 왜 그러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60년대에 250만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45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나 많네요. 그런데 180만 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계속 더 줍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요.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전북대 몸담았기 때문에 전북대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역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대학을요. 지역대학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과 같은 이런 그 대학의 그 서열을 따지는 풍토에선 역시 뭐 시험 성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올바른 잣대는 아닐망정 어쨌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후퇴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요 전북대 학생들이 모자라고 전북대 교수들이 무능해서 이게 벌어진 일인가요? 전북 도민들이 못나서 벌어진 일인가요? 아시잖아요, 우리 도민들 다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 서울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 그대로 둘 거냐는 거예요. 자, 좁혀서 얘기해 봅시다. 대학도요, 오늘날 모든 분들이 동의합니다. 일자리하고 대학 사회와의 산학협력 체계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죠. 떠나고 우리 한번 지역에서 엘리트에 속하시는 분들 어느 분이건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지역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 육성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요 서울로 많이 보내는 걸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당연하죠. 저도 학부모인데 전라북도에 사는 어떤 분께서 내 자식 이왕이면 서울에 명문대 보내고 싶지 지역에 있는 대학 보내고 싶겠어요? 전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도지사, 시장 포함해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이분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제분은 서울로 보내더라도 이렇게 갔다간 지역대학에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안 가게 될 것이고 일단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시험 성적인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러다간 전라북도가 점점점 쪼그라들겠구나. 이거는 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인재 육성 전략이라는 유명하에 서울로 가셨던 분들이 돌아옵니까? 높은 자리 국회의원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는 분들은 계시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입증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죠. 각자 개인 가족 차원에선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원 안 해도요 자제를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전 도민의 관정 힘 합해서 지역 대학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키우고 육성한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성,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게다가 그분들만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민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풍토에 오염됐다고 할까요?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로 갈 수 있었지만 예. 지역을 생각해서 여기 남은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지방대를 더 차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쓰신 책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면 안 된다. 네, 또 뭐 예, 지방은 식민이다. 뭐 이런 이런 제 책들의 견해가 이제 바로 쓴소리를 좀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시잖아요. 예. 뭐 오해할 만한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또 오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읽어보시지 않고 욕하는 분들 많죠. 그 제목만.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왜 용 나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너는 자식 나오면은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하면 네 자식 너 저 서울에 있는 학교 안 보낼 거냐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변에서요 서울대 뭐 연구대 자식 보내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축하합니다. 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하지만 도민 세금, 국민 세금, 공적 조직은 다른 투 트랙으로 가야죠. 사적 영역에선 일단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되 멀리 내다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끔 육성하지 않고선 일자리 안 생기고 경제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고 인재 육성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구나. 투트랙 가져야죠. 왜 근데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세요. 지적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지적 안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나도 지금 내 자식 서울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니. 너무도 양심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게 모순된다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자식은 서울로 보내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특별대담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2부 못다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